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웨덴의 치명적 실수. 2. 일본에서 큰 폭동. 3. 독도에 있는 군사기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방산 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말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 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뒤를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즈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람에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미상 수출된 F-16의 뒤를 이을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부의 신형 스텔스기를 꼽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 폴리시에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사망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급유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이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장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0및 이사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 함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따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E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담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가이즈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칠화 갈륨가엔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칠화 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B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부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면이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배치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2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이 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가,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 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노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예산을 엮어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록히드 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EO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EO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0이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상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 이시가키. 최근 이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로 나선 섬의 주민들의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본에게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이곳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섬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행태가 이곳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국으로의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모든 사태의 원흉은 일본 정부가 제공했다며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이곳에 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섬에서 최근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 4만 명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위대의 중요 기밀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의 기동전 구상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라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2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키나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일본으로 편입하였기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순수한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폭로의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의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라문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 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길을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 안보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에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최후의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시가키 섬의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통일교 스캔들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 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 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열도들의 한국으로의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내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광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광부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히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C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등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C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 기와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CS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비행 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 것일까요? CC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달마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 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 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 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 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등 공군 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 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 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Tu-95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방 공식 벨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일지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카디즈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SI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SI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자산을 운영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SI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훈련에 일본이 보인 관인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푸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대양 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한 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I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C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의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지킬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